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채윤 작가의 작품 소유의 문법 준비했습니다. 요양을 위해 시골로 이사간 가족, 그리고 평화만이 존재할 것 같은 그 시골에서 펼쳐지는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소유의 문법, 최윤. 우리 가족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 아름다운 계곡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 그것이 비록 한정된 기간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불행한 일만 지속적으로 닥쳐지는 않기에 위로도 받게 되고 덕분에 삶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된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불행이 실제로도 불행한 것일까? 나와 아내는 동아가 태어나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딸은 얼마나 예뻤던가. 아이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눈을 맞추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잊는데 문제가 있는 딸을 둔 것이 꼭 불행한 일인가. 아내는 동아를 30cm 미녀라고 불렀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겸손해졌으며 불행한 사람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었으니 우리는 딸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진실이다. 그렇다고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먼 훗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돌봐줄 사람 없이 버려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갑자기 복장뼈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이 끼어들곤 했다. 그러나 그 먼 훗날이 오기도 전에 딸애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짧은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면 우리를 하루 종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상상까지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아내와 굳은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가끔 딸의 덕분에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다. 아이가 자라 13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대학 때 은사 한 분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선물이었다.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K산 초입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계곡에 은사 소유의 집이 두 채 있다고 했다. 그중 한 곳이 비어있으니 괜찮다면 그곳에 와서 살면서 집이 상하지 않게 돌보아달라고.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꼭 필요할 때 은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도 그의 제안을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누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은사에게 얘기한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때 딸의 한 증상이 더욱 도드라져 기필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불안장애인지 우울증인지 동아가 갑작스러운 고함을 치는 것은 동아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공통으로 겪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상이었다. 그러나 10대로 접어들면서 그 증상은 점점 심해져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삶이 불가능해졌기에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물이 다 행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우리의 은사인 피 교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조각가이다. 서울에서만도 그가 세운 조각품이나 조형작품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조각가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각가의 꿈을 키워왔고 당시 국내의 대표적인 조각가들이 그를 제자로 키우려고 대학 때부터 욕심을 냈다는 것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그의 작품을 경애해온 영어 교수를 만나 결혼했고 그의 대학 시절 작품을 미술관에서 사들을 정도로 일찍이 매우 값이 나가는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그가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행정길에 빼앗기는 교수직을 고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좋아하는 선후배와 같은 학교에서 후학 양성하기를 원해 교수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년을 사랑하는 훈훈한 인품을 지녔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많은 사람이 예상한 대로 작품에만 몰두하기 위해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았다고 들었다. 아내와 나는 그가 교수로 있을 때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 1년 만에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했다. 우리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었다. 그건 신입생 딱지를 벗고 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우리는 둘 다 다른 학과였기에 필수 과목이었던 피교수의 강의를 딱 하나 듣고 졸업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딱한 마음을 품어 연락을 취했는지 놀라울 정도다. 도대체 누가 우리 얘기를 은서에게 전했을까? 궁금했지만 나는 은서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에 우리 상황은 어땠던가? 우리는 재능은 없었지만 열심은 있었다. 아내는 졸업 직후에는 화가로서의 야심을 키웠다. 어느 정도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그건 곧 희미한 옛 추억이 되고 말았다. 결혼 3년째에 딸이 태어나면서 모든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폐 경향과 그에 따르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하루 종일이 소요되는 힘겨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낼 재력이 당시 우리에게는 없었다. 아내는 화가의 길을 접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예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친구와 함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나는 틈틈이 여러 장인을 쫓아다니며 목공을 배워 순수 제작한 의자를 아름아름으로 주변에 팔아 수입에 보태고 있었다.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친구들의 부탁으로 동화책의 사파가로 참여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직업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는 동화책 한 권을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창희의 나들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의 주인공 소년 창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동화의 얼굴이 슬쩍 배어나온다. 튼튼하고 명랑하고 엉뚱한 성격이 어린 소년 창희가 집에서 먼 곳으로 친구들과 나들이를 떠나 길을 잃었다가 다시 집을 찾아오는 간단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아내의 숨겨진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책임한 심리 분석을 더 멀리 밀고 가지 않기로 하자. 동화가 고함치기를 시작한 것은 10살 무렵부터였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졌다. 의사 말대로 사춘기를 앞두고 감수성이 불안정해진 동화 나름의 성장의 표현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 고함의 방식과 빈도는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많이 있었다. 동화는 무엇인가를 다 아는 듯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소리 지르듯 정성을 다해 온몸으로 고함을 치는데 때로 그 시간이 몇 분씩 지속되어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했다. 아내는 그때면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다. 우리까지 견디다 못해 혼절할 듯 두려움을 감염시키는 동화의 고함은 1분 혹은 10초 후에는 멈추리라는 것을.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은 그때 동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점점 잦아지는 동화의 고함 소리에 아파트 경비실로 민원이 적지 않이 들어와 우리는 전셋집을 내놓고
정말 세상에서 동떨어진 산골의 우사라도 개주에서 살아야겠다고 장소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을 따라 집을 보려고 온 사람들은 동화를 보고는 마음을 바꾸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히 알맞은 때에 전세 계약이 성사돼 우리는 떠날 수 있었다. 은사의 배려로 이사하게 된 S계곡 마을은 우리에게 실제보다 수십 배 더 아름다워 보였으리라. 그것도 막 봄의 파릇한 기운을 풀어놓으려 하는 겨울 막바지였으니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아름다움이란 원래 늘 최상급인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하지 않았다 해도 S계곡에 위치한 피교수의 자그마한 집은 단연 최상급이 없이는 묘사가 불가능했다. 집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어떻게 이런 곳을 택해 집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할 바가 없는 경관을 제공했다. 해외여행의 경험도 많지 않고 도시에서만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딱히 비교의 대상이 있지도 않아서 우리에게 이곳은 절대미 그 자체였다. 더욱이 아무 것에나 감사와 감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격앙 상태의 우리에게 계곡 옆의 이 집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은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그 즈음 부인과 함께 자녀들이 살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겨우 2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간의 소식을 나눈 것이 다였다. 이상한 일이지만 은사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기는 학교에서 늘 붙어 다녔으니 그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적인 일은 은사의 작업실을 관리하는 비서라고 하며 내게 연락을 취해온 젊어 보이는 영진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가 우리를 대동해 장소를 안내해 주었고 마침내 산밑집 열쇠를 전달받았다. 나는 그 집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영진 씨가 부탁한 주의사항이란 별것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은사의 관계를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그저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처럼 살기로 했다. 마을의 집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기나 외관이 지나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도 가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들 친절해 보였다. 우리가 머물게 된 집은 자그마한 단층집이었다. 누군가가 새들어 있다는 은사의 또 다른 집은 우리 집에서도 한참 올라가면 나오는데 둘러싼 전나무들로 자연스러운 경계를 잃은 오솔길을 따라 더 올라가야 집의 면모가 드러났다. 2, 3층 정도의 멋진 현대식 집을 상상한 나는 의외로 조촐한 한옥집이 나타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어딘지 현대적 미감이 깃든 별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아하면서도 수줍게 숨어있는 듯한 집이었다. 집 앞에 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서둘러 온기를 내려갔다. 집 측면의 커다란 유리 전면에 우람한 전나무들이 반사되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집에는 누가 살까? 우리에게 선심을 베풀었듯이 그렇게 은사의 배려를 받은 지인이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영진 씨는 은사의 집이 저기라고 처음 방문했을 때 손을 들어 가리켰을 뿐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 한번 안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그 마음을 스스로 꾸짖었다. 이 드넓은 계곡 양편에 기껏해야 20여 채의 집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 지어져 있기에 이곳은 동화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이상적인 장소였다. 동화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들을 사람이 없었다. 아니 설령 들린다 해도 방해가 될 정도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영진 씨는 이 마을의 힘이라면 계곡물 소리를 언급했지만 우리에게는 계곡의 물소리도 오로지
동화의 고함 소리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장치일 뿐이었다. 사실 환경이 바뀌다 보니 동화의 고함이 서울에서보다 조금 더 빈번해진 감은 있었으나 설령 밤에 그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지만 동화가 한밤중에 깨어 설령 우주를 향해 외친다고 해도 그걸 듣고 불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었다. 이 작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두째의 집도 계곡을 5, 6분이나 걸어 내려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으니 말이다. 동화가 고함을 칠 때 말을 걸면 동화는 한 손을 높은 곳을 향해 들고 크게 원을 그린다. 그것도 여러 번. 아내는 한번 동화의 그 모습을 스케치해 우주를 향해 외치는 소녀라는 제목을 붙여주었다. 나는 그림을 여기까지 가져와 부엌 선반 위에 세워놓았다. 나는 이사한 날 오후에 동화의 손을 잡고 계곡의 양쪽 집들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었다. 한편의 집들을 다 둘러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을 정도니 느린 동화의 발걸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계곡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와 동화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동화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다. 그 아이가 듣는 것은 한동안 늘 같은 곡이다. 그렇게 듣고 나서 어느 날 동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함이 아니라 똑같이 따라한다. 놀랍도록 똑같이 가수를 따라한다. 한 계절에 한 곡쯤, 아니 1년에 2곡쯤. 그러고는 그 전에 부르던 곡은 있는지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매일 아침 나는 다짐한다. 그러고 나면 못 참을 것이 없다. 나는 이곳에 동화를 보살피러 왔다. 우리의 실험 기간이다. 동화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뒷곁에 설치한 작업실에서 주문받은 의자를 만들면서 점심거리를 생각한다. 점심 후에는 동화를 차에 태우고 하리마트에서 장도 보고 동화가 좋아하는 숲이나 냇가에 차를 세우고 동화가 다 놀고 일어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동화는 조약돌 이파리, 씨앗 같은 것을 오래오래 바라본다. 동화에게는 주머니 달린 옷이 필요하다. 동화의 모든 옷에는 주머니가 있다. 동화는 자주 그렇게 오래 바라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때로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온다. 동화가 왜 그날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에 집중하는지, 어느 것은 왜 주머니에 넣고 어떤 것은 버리고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물건들이 무슨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짜놓은 나무 박스에 조심스럽게 넣어 모아둔다. 작고 미미한 그것들은 어느 날 언어가 되지는 않는다. 동화는 그것들을 다시 찾지 않는다. 그러나 동화가 숲속이나 산책길에서 그날 주 물건에 집중하는 시간, 나는 나무들을 유심히 살핀다. 이 계곡과 주변의 등성이에는 의자를 만들기에 좋은 목재용 나무들이 풍성하다. 참나무, 단풍나무는 물론이고 오리모, 가뭄비나무, 편백나무들도 눈에 띄었다. 다 내가 이따금 사용하는 제목들이다. 욕심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엉뚱하고 멍청한 욕심이다. 나 같은 소규모 작업을 하는 목공이 욕심내 보아야 큰 의미가 없다. 설령 그 나무를 구입한다 해도 누구에게서 구입한단 말인가. 게다가 나무를 자르고 기계로 절단하고 나르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의자 제작용으로 준비된 목재를 준비하는 것이 저렴하고 수월하다. 몇 개월을 살다 보니 계곡 양쪽에 있는 사람들과 산책 중에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눈인사 단계를 지나 가끔 날씨나 인근의 오일장 같은 것에 대한 정보성 대화를 나누었다.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는 분들, 귀농자들로 이들을 분류해 기억하고자 했다.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다들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들로 40대 초반인 나는 오히려 젊은 축에 속했다. 아내는 그 사이 딱 한 번 들렸을 뿐 주로 동아와 나 둘의 삶이 시작되었다. 동아에게도 또 내게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이 계곡에 있는 동안에 나는 아내가 친정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단 1, 2년만이라도 동아에게서 온전히 노연할 것을 제안했다. 동아를 보살피느라 생긴 디스크 치료도 아내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시 화가로서 재기하기를 속으로 기대하고 격려했다. 이 마을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저 S계곡 G마을이라는 공식적인 지명으로 불렸다. 나 같으면 이곳에 어울리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아마 아내가 이곳을 좋아했다면 계곡의 길마다 이름을 붙여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시 지나갈 사람인 나는 그저 산밑 집이 있는 이곳을 산밑 마을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산책 중에 가까이 다가가 본 거의 모든 집이 바로 산 밑에 바짝부터 지어진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기에는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산밑 마을에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다. 어떻건 세 식구인 우리가 이사 온 지 두어 달 후 이장으로 있다는 이 지방 토박이 B씨의 주선으로 그 집에서 모두 모여서 소위 상견례를 했다. 나는 동아를 데리고 간단한 저녁 식사로 이어진 모임에 참석했다. 나와 동아까지 포함해 모두 8집이 모였는데 대부분 자녀들을 독립시킨 나이 지긋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아이는 당연히 동아 혼자였다. 동아가 어색할 때면 하는 버릇으로 연속적으로 씩씩 소리를 내자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B씨가 고향 사투리를 섞어 마을의 내륙에 대해 자신이 이곳에 집을 사서 정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인근 지역의 공무원이었던 B씨는 부인이 원하지 않았기에 홀로 온 귀농자였다. 그러나 잘은 몰라도 대단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상당히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이장은 우리를 광고회사에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귀농해 유기농 아로니아 재배를 시도하면서 면사무소 근처에 찻집 보니보니를 차렸다는 내 나이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부부와도 인사를 시켰다. 남자가 피리를 잘 분다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고 했다. 또 한 쌍의 부부는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로 한때는 매우 잘나간 전력이 있는 듯 거동에 관록이 붙어 있었다. 이장과는 호영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장보다 나이가 살짝 더 든 듯했다. 아마도 이장의 권유로 계곡마을을 터전으로 삼지 않았을까 추정했다. 나는 그날 끝까지 이 사람의 전적에 대해 듣지 못했거니와 정식 거주민이 아닌 처지인 나로서는 개인적인 질문은 삼갔다. 사실 모인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은 부인 없이 혼자 온 50대 정도의 남자로 바로 은사인 조각가 P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머리에 들어간 컬하며 어딘지 이국적인 옷차림에도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자신을 장 데니얼 장이라고 소개했다. 잊어버리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동아가 어렸을 때 친척이 강아지를 키워보라며 한 마리 보내주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데니얼이었기 때문이다. 데니얼 씨는 상쾌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내게로 와 악수를 청했고 친절하게 동아에게 이름을 물어봤다.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인상을 주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저런 제스처,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던가.
장 다니엘은 자신을 백수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이 와 웃는 것으로 보아 백수라는 말은 농담이 분명했다. 연주자나 성악가 같은 예술적이 아니면 해외를 자주 다니는 국제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적 직업을 상상했던 나는 다시 한번 데니얼 씨를 주목해 보았다. 나는 나를 간단히 소개했다. 동화 아빠로 의자를 만드는 목공으로 소개했다. 은사의 비서인 영진 씨가 준 주의사항이 생각나 질문이 나오기 전에 나는 짧게 설명했다. 이 지역의 산세가 좋아 전세 놓는 전원주택을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이상하게도 내 말에 모두 갑자기 침묵했다. 마치 그들이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장은 자자 하면서 준비한 차를 돌렸다. 그날은 이장과 그 친구 부부가 준비한 차와 다가로 그들끼리 주로 얘기를 나누었다. 참석하지 않은 가정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이 계절에 밭일이 많아 못 왔다는 것을 보면 진짜 귀농자들인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자들을 만드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의자 샘플 몇 개를 보여주었다. 이장은 비상한 관심을 표시했고 티스푼으로 컵을 두드려 좌중의 관심을 모으더니 동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다음번 모임에는 동아버지가 하시는 목공일에 대해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장선생 댁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달마다 일정의 회비를 내어 겨울 눈사태나 여름의 장마 대비나 계곡길의 미화사업 같은 마을 공동관리를 하고 이따금 구청장이나 지방유지들 혹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그래야 1년에 서너 번 정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동네 의사를 불러 건강상식 듣는 것을 특히 즐기는 것 같았다. 이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예정됐던 보니보니 찻집 주인의 대금 연주는 이미 여러 번 감상했기에 순서가 바뀐 것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동화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벌써 얼마 전부터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동화가 내는 특유의 소리로 곧 고함이 터질 것을 우려해 나는 경황 없이 수락하고는 저녁 식사를 마다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에 동화는 아비의 심장이 고통으로 터질 것 같은 애달픈 목소리와 고성으로 좋기 5분이나 되게 몸을 비틀며 외쳐댔다. 이럴 때는 고성이 동화의 몸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저희는 누구에게 저렇게 전원을 보내는 거지? 동화의 절실한 전원은 수신자에게 닿기는 하는 걸까? 아내는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 동화와 동영상 대화를 했다. 동화는 말을 하지 않으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나와 동화에게 자세히 알리는 시기였다. 동화야, 엄마는 어제 동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사진 보면서 이거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를 들어 보여주자 동화는 흐흐거리며 기쁨을 표현한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글쎄, 다시 그림을 그릴 거면 등에 디스크 규정 조끼는 뭐하러 입는 거니? 에이 참. 동화야, 할머니 보러 와. 그러나 동화의 고함을 가장 못 참는 분이 장모님임을 나도 동화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은세에 대한 고마움으로 아마도 자주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을 집에서 발생하는 배건에 쓰는 녹이나 누수 문제, 여기저기 허물어진 부분들을 인테리어 전문가의 눈썰미와 실력을 발휘해 보수하고 가꾸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렇지만 내 집이 아니니 많은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내가 머무는 곳은 그저 평범한 작은 집이었지만
특이하게 지붕에 너와가 덮여 있었다. 나는 낡거나 바람에 날아간 부위에 새 너와를 덮었고 모든 나무 재질 위에 오일 스테인을 발라두었다. 마치 은사를 옆에서 모시는 것처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은사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단기간 내에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나는 내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봄이 무르익자 나는 이 계곡마을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마을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몇 집을 제외하고는 지어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니 보수가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부분은 경사지에 평지를 만들어 집을 지었는데 옆으로 건물을 들이고 본체를 들리고 테라스를 집 주위에 두르고 무엇보다도 계곡의 경치가 잘 보이고 빛이 더 잘 들어오도록 재래식 집에 작은 창문이 있던 벽을 얼고 거기에 통유리를 끼워 집 모양이 모두들 조금은 이상했다. 더 현대적이며 더 단열이 잘 되고 풍경을 더 투명하게 드러내는 재질의 좀 더 큰 통유리로 교체하는 것이 그의 마을 유행인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이 대목이라고 부르는 옆마을 사람은 1년 내내 이 계곡마을의 공사만 해도 바쁠 지경이라 작업이 많은 봄, 가을 두 계절은 아예 이 마을에 와서 사는 듯 했다. 그가 경험 많은 대목인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건너편의 집들은 그가 젊을 때 지었다니 그의 나이도 지긋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어깨가 떡 벌어졌고 부리부리한 눈에 권위가 넘쳤다. 벌써 2계절에 걸쳐 인부를 데려와 일하는 그를 본 나는 질문이 생겼다. 저 대목께서는 이러한 구조 변경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걸까? 그러나 그의 침묵의 권위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마다할 수 있었겠는가 정도로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계곡 아래로 펼쳐진 숲과 그 위의 하늘이 시시각각 새롭게 제안하는 빛과 색채와 선으로 구성된 눈앞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집안으로 실내로 들여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수시로 건물에 새로운 문과 창문을 내고 테라스와 난간을 설치하며 이듬해가 되면 다른 세부를 바꾸는 것을 일견 단조로울 수 있는 계곡의 삶에 취미로 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도 남았다. S계곡의 여름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모습을 보여주어 나는 마을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에 살다 보니 내게도 욕심이 폴폴 일어나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 계곡에서 오래 살면 동화의 병이 나을 것 같았다.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아빠인 나와도 더 친하게 되면서 동화의 고함 소리는 실제로 빈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계곡에 집을 지을 만한 빈 땅이 있는지를 이장에게 메일로 문의하기까지 했다. 답을 받지 못한 것이 다행이랄까. 우리 처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나는 이장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의자 무공일에 대해 들어보자고 제안했나 보다 했는데 한 계절을 훌쩍 넘겨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날 날짜가 잡혔다면서 연락이 왔다. 여러 세대의 주민들과 시간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건 나는 장 데니얼 씨의 집에서 모이는 날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렸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은사의 진짜 집을 보고 싶은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은사의 진짜 집을 보고 싶은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밖에서 볼 때 단아했던 그 집의 실내를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만든 의자의 사진을 프로젝터에 띄우면서 설명할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진을 찍어 몇 목공들이 모여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본 것이 다였다. 또한 동화도 걱정이 되었다. 물론 몇 시간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컸지만 아이가 혼자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심을 할 수 없었기에 또 나도 아내가 그리워 동화를 핑계로 와달라는 도움 요청을 했다. 다행히 아내는 흔쾌히 수락했고 며칠 와서 우리와 같이 지내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이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기차, 버스, 택시를 갈아타고 가파른 계곡을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는 지난 방문 때 버스 정류장까지 동화와 함께 아내를 맞으러 갔고 동화는 동물 같은 시름을 내지르며 엄마를 만나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아내의 취향과 입장을 존중했다. 이런 별거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험일 것이었다. 특히 동화가 좀 더 성숙한 소녀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아내가 왔고 다음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제작한 다양한 의자의 사진, 작업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혼자 장 데니얼 씨 집, 아니 은서의 집으로 올라갔다. 건물 가까이에 서자 광활한 계곡 아래의 풍경이 단번에 시선을 끌어당겼다. 주차한 여러 대의 차가 풍경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들이 넓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나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집 자체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언뜻 보기에 거의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인테리어 전문가의 감시관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실내가 아니었다. 주말 오후에 이 계곡이 빛이 신비롭다 못해 바라보는 사람들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집의 실내가 자리 잡은 방향이나 통유리의 위치, 크기, 각도 같은 모든 세부는 계곡이 다른 집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자연의 빛과 경관이 가장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안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계곡의 자연을 오래 관찰한 사람이 지은 집. 나는 얼빠진 얼굴로 감탄을 머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동했다. 주말 오후의 황금 시간대에 무명이 목공이 만든 의자 사진 몇 장 보겠다고 모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타샤 투더의 정원을 훌쩍 뛰어넘는 자연스러움과 고상함이 어우러진 뒷곁을 배경으로 놓인 큰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나를 맞았다. 뒷곁 양쪽에 서 있는 아마도 쌍으로 제작한 듯한 조형물이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이장이 집 거실 모퉁이에도 비슷한 분위기의 조각품이 자리를 잘못 잡은 듯 뻘쭘하게 서 있던 것이 기억났다. 그러면 그렇지. 장대니얼은 은서와 인연이 있는 명색의 조각가일 것이고 그의 작품이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거나 싼 가격으로 팔렸겠지. 훌륭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 궁금한 것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사이 한두 번은 보아서 익숙해진 얼굴들에 나는 목례를 했다. 데니얼 씨는 나를 테이블 끝에 준비된 노트북 앞으로 안내했다. 그 발표 시간은 경황 없이 지나갔다. 사람들 얼굴에서 무언의 조바심이 읽혀서 나는 속도를 내가며 가끔 안정성, 견고함, 조화, 실험, 독창성과 친근함 이런 단어들을 섞어가며 의자 사진들을 설명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단 한 사람의 관심도 끌지 못한 그단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발표였다. 그러면 난 왜 그 자리에 불려갔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S계곡의 주민들은 장 데니얼이 계획하는 한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나의 서명이 필요했던 거였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못 본 우리의 은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게다가 데니얼 씨가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집은 내가 은사의 집으로 소개받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집이었다. 적어도 이날 모인 사람들은 데니얼이 승소해서 정당하게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데 당연히 동의하고 있었다. 데니얼 씨에 대해 칭찬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주민들의 입에서는 내가 국보급으로 생각하는 조각가 피의자 나의 은사에 대한 험담과 검증할 수 없는 소문들이 띄엄띄엄 그러다가 점점 더 적나라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하마터면 나의 신원을 밝히고 이 험담의 종지부를 찍을 뻔했다. 얼마나 마을을 우습게 보았으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어요. 들러도 인사 한 번 한 적이 있나? 서울뿐 아니라 뉴욕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 개고기 집이 왜 필요하겠어? 그는 절대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장 선생,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데니얼 씨를 모두 장 선생으로 불렀다. 우리 장 선생은 반면에 무엇이 아쉬워 이리로 왔겠어요? 피씨가 자기 입으로 이 집이 필요 없으니 이렇게 비워두느니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겠다고 하면서 장 선생을 이리로 불러들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잘 나가는 사업 놔두고 가족 놔두고 장 선생이 왜 이리로 와? 게다가 장 선생이 지난 3년간 집수리해드린 공이 얼만데. 그래서 집이 이만한 건데 말이야.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를 쳐다보며 흥분을 섞어 은사를 주제로 험담 꼬리 있기 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곤혹스럽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내 눈앞으로 옆자리의 이장이 문건 하나를 들이밀었다. 나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향기나지 않는 음모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거기에는 내게 보냈던 것과 유사한 은사 피 교수가 데니얼 씨에게 보낸 메일의 인쇄본이 들어있었다. 메일에서 은사는 그를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게 했듯이 다음 장에는 장 모모의 이름으로 지불한 아마도 그 집의 수리나 공사 비용이 적힌 내역서의 사본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쳐들고 나는 다시금 데니얼 씨를 넋이 빠져 바라보았다. 그는 슬프고도 난망하다는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은사에 대한 험담은 내가 문건을 읽는 사이 잠시 멈추었다. 애쓰면 주리의 주민들은 땡땡번지 소재의 집의 현 소유주 P씨가 현재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장모모 씨에게 아래에 명시된 가격으로 집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을 모두 들었고 알고 있으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주민들의 서명을 통해 하루속히 적법한 매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바입니다. 당황한 내가 몇 번을 읽고 나서야 겨우 이해한 탄원서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그 맨 끝에 내 이름이 적힌 단이 한 줄 비어 있었다. 나는 울성을 짓고 먼저 이장을, 이어 이제는 그 이름을 알게 된 이장의 친구 MC 부부를, 끝으로 장 데니얼 씨를 태어남을 가장하고 바라보았다. 우리 집 아래쪽에 가끔 주말에 들르는 이웃이 다시 은사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문이라며 좌중에게 험담을 선사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장 선생이 불려오기 전에 이 집을 P씨가 그 당시 불법한 애인과의 미래 장소로 썼다는 소문을 내가 서울 가서 듣고 왔어요. 이런 식이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 P씨를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라며 은사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뒤통수가 깨져나가는 듯한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잠시 눈을 감고 이 상황을 묘면할 묘수를 찾아 머릿속을 뒤졌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깨달음으로 나는 여유를 조금 되찾았다. 이들은
은사를 이곳에서 내쫓을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 한 귀농자는 은사의 정치 성향을 들먹이면서 열변을 토했고 그가 무슨 문화 관련 잡지에 쓴 에세이를 증거로 대며 거들먹거렸다. 그런 잡지를 읽을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또 다른 사람은 은사의 종교적 성향을 자신의 종교적 관점으로 비난했다. 고향인 이곳으로 귀농하러 온 지가 10여 년이 넘었고 이 계곡에 집을 구해 정착한 진짜 귀농자가 결론적으로 말을 맺었다. 원래 이 지역에서는 임대했던 땅이나 집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건 대대로 내려오는 배려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의 땅 부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네의 지혜였답니다. 다음 주에 전호웅 어른께서 그 점에 대해 아마 자세하게 써주실 거예요. 그 어른의 성함이 소장에 들어가는 건 장 선생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은사의 집과 지역 어른을 인용한 귀농자의 결론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다음 행동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걸 느끼면서 나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나도 인테리어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또 새롭게 뛰어든 목공세계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써봤고 모함도 당해봤지만 은사에 대한 이 주민들의 정열적이고도 체계적인 혐오의 근원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은사는 분명 장 데니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장군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그는 나처럼 어쩌다가 은사로부터 그의 삶이 어려운 한때 선물처럼 이 집에 살라는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나처럼 은사의 무수한 익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데니얼 씨가 꾸미고 있는 이 일을 아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나에게 그의 두 번째 집을 제안한 것이다. 정말 내가 꼭 필요할 때 말이다. 이장이 나를 부르며 볼펜을 내 쪽으로 밀었다. 동아버지,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장 선생이 이 집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민들끼리 이 정도 못 해줍니까? 이렇게 한 계곡에 모여 살게 된 것도 귀한 인연 아닙니까? 나는 그날 서명을 조용히 거절하고 그 방을 빠져나왔다. 장 데니얼이 그토록 원하고 주민 모두가 동의한 서명에 내가 무슨 말로 거절했는지도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도망자처럼 그 방을 뛰쳐나오던 나를 무언가가 멈춰서게 했다. 그 사이 낮이 기울고 가을의 따가운 빛이 살짝 누그러지며 만들어내는 노을의 찬란한 향연이 거실의 한 면을 가득 채운 투명한 유리 화폭 안에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5분 혹은 10분 후 저 건너편이 산으로부터 이 집을 가장 빛내기 위해 다가올 빛. 어느 시인이 밤이 커튼이라고 부른 쓰러져가는 황혼의 빛의 조짐을 보면서도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노을이 피어나는 그 순간을 오히려 피해 서둘러 그 집을 나왔다. 밖에 나와서 보는 동일한 풍경에는 바로 직전에 실내에서 본 그 농밀한 감동이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람? 영혼에서 오려는 최선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조각가 은사의 미관념이 정수의 한 귀퉁이를 맛본 듯 했다. 미는 위험한 것이야. 이후 계곡에서의 나의 삶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사람들과 덜 마주쳤고 계곡 특유의 산물을 나누어 받는 특혜를 누리지 못했고 나는 한마디로 따돌림을 받았다. 나는 하루속히 동화가 사춘기를 벗어나고 동화의 고함 증세가 멎어 가족이 다시 모여 사는 삶을 기다렸다. 늦가을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울리게 내버려두다가 빠지못해 받은 듯 이장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우리 집의 인터넷은 자기 집에서 선을 불법으로 따서 연결해 주었던 것인데 그게 적발되어 끊게 되었노라고 했다. 적발되었던 건지 이장이 내게 베푼 불법 배려를 철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지역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개별 인터넷 설치는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은서가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알 수 없었다. 영진 씨의 전화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해외 로밍 정보만 들려올 뿐 한 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깊은 계곡이다 보니 휴대폰 통화가 원만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다행히 찻집 보니보니에 가면 동화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동화와 산책 중에 가끔 들르게 된 찻집 주인의 배려였다. 계곡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피리 부는 남자도 대화에 굶주려 있어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깜짝 놀랄 사생활의 비밀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동화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시하면서 한 귀로 남자의 고독의 서사를 흘려들었다. 알고 보니 아내나 나보다 조금 더 위연배인 그 남자는 어느 날 자신이 담근 머루주에 한껏 취해 있었다. 자주 그렇듯이 손님도 없고 부인도 나오지 않은 사방이 흐릴 때 더욱 고즈넉한 늦가을 오후였다. 동화는 좋아하는 영상을 이어폰을 끼고 보고 또 보고 있었다. 피리 부는 남자는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눈이 맞아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어요. 같이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이신 거죠. 서로 이혼 수속 중이지만 마음이 들쑥달쑥해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와서 여기를 난장판을 만들어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에도 놀라지 않는 나 자신이 오히려 놀라웠다. 산밑계곡의 겨울은 혹독했다. 작은 용량의 기름 보일러는 가득 채워봐야 오래가지 못했다. 이곳까지 유조 트럭이 올라오려면 돈을 더 얹어주어야 했다. 여분의 기름을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에 채워두어야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나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설치해 가지고 있다는 난로를 설치할 수 없었다. 늦겨울에 이곳에 온 우리에게 이장이 말했었다. 여러 해 전에 이 지역이 누군가가 개발해 상간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로는 설치가 간단하고 유해가스를 분해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난로를 지역에 널리 유포한 기업가는 다름 아닌 이장의 친구 MC였다. 겨울 초입에 이 마을 주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문자를 받고 쏠게 됐지만 여전히 영진 씨와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허락받지 않은 그 난로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동화는 그다지 추위를 타지 않는 듯했다. 우리가 겪은 겨울은 하도 혹독해 창밖에 펼쳐진 백색의 평화조차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했다. 거의 모든 집이 뒷곁이나 광에 숨어있던 우주선 모양의 양철통은 겨울이 되자 난로로 변신해 나무가 타면서 만드는 포르르한 연기를 지붕 위로 내뿜었다. 실내에서도 패딩을 입고 창문 앞에 서서 저녁 나절이면 집들이 지붕 위로 이국적인 디자인을 그려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그 풍경은 추위만 없었어도 가히 지난 시대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겨울이 되면 아예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도 여럿 있었다. 전세금 뺀 것은 우리의 생활자금이었다. 아내는 장모님 댁으로 겨울만이라도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무리 추워도 동화는 이곳에서 잘 견뎌내고 있었고 겨울 들어서는 완연하게 고함 증세가 줄어들었다. 눈이 오지 않는 날 조심조심 계곡을 내려가 차 가득 장을 보아오지 않으면
동화를 굶길 수도 있겠다 싶게 계곡이 눈발은 굵었고 쉼없이 며칠을 쏟아지고 했다. 그 긴 겨울에 그래도 동화는 글을 완전히 읽을 줄 알게 되었다.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띄엄띄엄 큰 글씨의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동화가 언젠가 정상적인 젊음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책 읽는 동화를 동영상으로 찍어 아내에게 전송했다. 추위가 망쳐버린 눈 덮인 계곡의 예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당분간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곳에서는 뭐니 해도 동화가 가장 행복해하는 여름의 짙은 녹음과 가을의 찬란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날 밤에 동화가 갑자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맞은 두 번째 여름이었다. 동화의 고함은 평소 같지 않게 절박했을 뿐 아니라 펄쩍펄쩍 뛰며 읽기 책과 게임기 정도가 들어있는 가방을 스스로 챙겨 들고 집을 나서 어디론가 떠날 기세였다. 실제 동화는 어느새 자동차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손에는 벌써 차 열쇠가 들려있고 아빠라고 거의 명확한 발음으로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새벽 2시였다. 그런 행동 사이사이 동화의 고함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와 나는 우선 동화를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밤의 동화 고함은 계곡을 다 깨울 만큼 우렁차고 불안했다. 아이는 고함의 높낮이를 통해 빨리 차를 운전해 계곡을 내려가자고 또 손짓으로 보채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었고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면사무소가 있는 평지 마을을 몇 바퀴 돌고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밤이 그 계곡과 우리의 이별의 밤이 되었다. 동화의 고함으로 계곡을 내려온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면사무소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처음부터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바람을 동반하고 더 세게 쏟아져 우리는 계곡으로 다시 갈 수가 없었다. 이미 계곡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길로 넘쳐오르고 있었다. 무서운 비는 산속 계곡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로 돌변했다. 그날 밤에 계곡을 덮친 게릴라성 폭우는 이틀 동안 계곡에 있는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난타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온 그대로다. 경찰서에서 밝힌 대로 나는 장모님 댁으로 차를 몰기 전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이장, 보니 주인, 또 한두 사람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전화도 걸고 문자도 남겼다. 보도에 의하면 계곡 주민 중 2명이 급수에 쓸려 사망했다. 그게 누군가는 굳이 말하지 않기로 하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부분 큰 피해 없이 생명을 건졌다. 거의 모든 계곡이 집이 폭우에 무너졌고 잔해는 물에 쓸려 내려갔다. 산 전체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여러 해가 지나 나는 의자만을 고집하는 모공 장인으로서 작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한 번은 한 인테리어 잡지 에세이란에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원고를 쓴다는 생소한 일 앞에서의 조바심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유사한 감각을 되살려내었다. S계곡 마을의 무관심한 주민들 앞에서 나의 의자들과 작업 과정을 찍은 사진을 서둘러 보여주던 그 기이한 시간의 감각. 지금은 사라져버린 주거가 통제된 S계곡의 산민마을에 대해 소위의 문법이라는 짧은 글을 써서 보냈다. 고독과 미에 대한 무지한 욕망과 질투가 뒤섞여 빚어낸 소위의 불행한 문법에 대해. 은사의 집, 내가 살던 작은 집이 아니라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본명으로도 예명으로도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장대니얼이라는 유령 같은 사람이 눌러 살던 그 집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은 것을 나는 두고두고 후회했다. 동화로 말할 것 같으면 사춘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고암 증세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다. 물론 그때만큼 빈번하지는 않아도 어엿한 숙녀가 된 동화가 고암으로 우주에 전원을 보낼 때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그녀 편에서는 절실하고 보는 우리는 애달프며 그 느낌은 늙을 줄을 모른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